자기가 원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태평 직업시대를 꿈꾸는 취중잡담의 3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중잡담의 이기삼 PD입니다. 그리고 취업 전문기자 이국명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저 월요일에 취중잡담 1편이 올라갔어요. 그 1회 방송 나가고 부장님 호가 말하자면이 되었다면서요. 이 고 김성재 씨가 생각이 나네요.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있다. 예,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하긴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게 또 말하자면이 나오네요. 예, 참 큰일 났습니다. 네, 이게 방송 중에 계속 말하자면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예, 말버릇이란 게 상당히 고치기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요. 네. 제가 2005년, 6년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 DMB 처음 나왔었을 때, 그때도 우연찮게 이제 라디오를 했었는데, DMB 라디오입니다. 방송이 절대 아니고요. 네. 라디오를 했었는데, 그때도 PD한테 상당히 혼났습니다. 제 말버릇 때문에. 그래요? 예. 그때도 이 말하자면과 또 멘트를 제가 남발을 한 거죠. 예. 그때 그 방송도 1시간 정도 분량이었는데 그 PD가 한 번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려 23번을 예, 똑같은 멘트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PD한테 무지하게 혼나고 연습을 많이 해서 그 버릇을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또 예전 버릇이 나오는 거죠. 이 10년 전 버릇 누구한테 못 준다고 이 버릇 고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네네. 친구들한테 특히 제 동생한테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동생분한테도? 동생분도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동생이 들어보겠다고 하더니만 네. 예, 말하자면을 몇 번 하는지 세다가 지쳐가지고 도저히 몇 번인지 자기가 끝까지 못 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좀 심각하다. 저도 들으면서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거를 사죄드리는 마음에서 혹시 지금 첫 방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1회를 들으신 분들 중에 1회에서 제가 말하자면을 몇 번을 했는지 숫자를 댓글로 빨리 가장 먼저 올려주시는 분한테 제가 예전에 썼던 책 해봤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해봤어?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첫 방이 올라가면 뭐 첫 방 올라가고 뭐 어떠셨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예. 자중 모드와 질책 모드와 디스까지는 아니지만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예, 더욱더 노력해서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리면서도 취업 정보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까지 또 다짐까지 해주시고 저는 1회 편집이 한 1주 지나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1주라니요. 거의 2주 가까이 걸렸잖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근데 이게 편집하는데 오래 걸린 게 아니라 팟캐스트 이미지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저희 그 컨셉에 맞게 지금 생맥주 잔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보기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왜 오래 걸렸을까? 참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혹시 요거를 그 이미지를 찾다가 생맥주가 생각나서 생맥주 먹다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써버린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네요. 그래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맥주 한 잔이 생각나네요. 저희가 첫 방 나가고 나서 무려 저희 팟빵 게시판에 4분이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박 차장님, 그리고 장윤희님, 황운주님, 그리고 최양환님. 이렇게 4분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박 차장님은 저희가 아는 그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저희 방송을 우붓 동생이라고 표현하셨던 그분인 것 같아요. 이백에서 저희 방송을 이붓 동생 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저희 오늘 그 녹음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욱하셔서 저한테. 그러니까요. 방송은 늦게 시작했지만 선배한테 이제 동생이라는 표현을 듣고 제가 좀 욱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첫 방 올리고 나서 팟빵의 전체 순위가 한 319위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보니까 857위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팟빵에서 7,500여 개의 팟캐스트가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방송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 순위인 것 같아요. 예, 저 이 숫자의 개념을 저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네. 첫날은 319일에서 그래도 좀 듣나 보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떨어졌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7,500개나 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7,500개에서 데일리로 방송이 이제 퍼블리싱 되는 게 그것도 뭐 되게 많죠.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네. 첫 방인데 이렇게 높은 순위가 나오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 여러분들 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을 입어서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 2회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직무를 알아보고 직무에 필요한 살아있는 스펙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직무를 알아보고 이제 직무에 필요한 살아있는 스펙을 1회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구직을 하려고 하면 네. 내게 맞는 기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을 어떻게 찾느냐.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기업을 찾는데 그냥 뭐 잡코리아 같이 이런 취업 포탈 이런 데서 무작정 찾아라라고 하면 저희가 굳이 이 팟캐스트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이 숫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네네. 여러 가지 통계에 나온 거 보면요. 삼성, LG, 현대 이런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네. 몇 대 몇일 것 같으세요? 예, 매출 규모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기업 숫자만 놓고 따지면 네. 우리한테 잘 알려진 대기업 숫자는 전체 숫자의 1%밖에 안 됩니다. 99%가 중소기업이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중소기업들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진짜 이 기업들이 좋은지 나쁜지. 이 상당히 구직자들이 찾기도 힘들고 자쿠리아 들어나 사람이 들어가 보면 하루에도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만 개의 채용 정보가 올라올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나에게 맞는 기업을 바로바로 찾아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구직자들은 대부분 일단 취업을 한다. 네. 다 목표가 공기업 아니면 대기업이에요. 그중에 이제 공무원도 있죠. 공무원도 있죠. 근데 공기업이나 대기업 들어가는 게 네. 쉽냐?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올 그 상반기에 사트 시험, SSAT 시험을 했는데 네. 지원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그래도 한 몇만 명은 되지 않을까요? 몇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만 명? 삼성전자 하나에. 그 중에 면접까지 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만 명 봤으면 그래도 한 7, 8천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제가 답을 먼저 보시고 대답을 하시니까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7천 명 정도가 면접을 받고 실제로 채용된 인원은 한 3천 명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몇 대 몇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대기업들도 보면 작년에 이제 취업 포탈 올해 초에 작년 채용을 진행했던 기업들 270개 대상으로 취업 경쟁률을 사람이 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평균 대기업이 85대 1이에요. 85명 중에 한 명. 한 명만 붙는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도 평균이니까 뭐 삼성, LG 뭐 이런 데들은 뭐 85대 1이 아니라 뭐 거의 한 100대 1, 뭐 200대 1 이 정도 수준이란 얘기고요. 뭐 나머지 기업들까지 하니까 85대 1.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좀 약간 줄어든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85명 물리쳐야 본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85명을 제껴야 되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85명을 제끼기 위해서 취업도 재수, 삼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은 선택이거든요. 네. 오히려 대기업을 가려고 학교를 졸업을 안 하고 버티는. 그렇죠. 5학년이 기본이고 6학년, 7학년까지. 초등학교네요. 네, 초등학교가 넘는 거죠. 네네. 그렇게까지 구직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간다고 했었을 때 직선만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의 경로들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현상을 봤었을 때 가장 빠른 길은 직선이겠지만 물리학에서도 직선이 가장 빠른 길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3차원이 아니라 그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시간과 공간이랑 그 나머지 차원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은 절대 직선이 아니고 또 비근한 예로 서울에서 LA까지 갈 때 네. 비행기가 직선으로 갈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어. 지구는 둥근데 완벽한 구가 아니잖아요. 아. 구직자들도 네네. 항상 직선만 바라보지 말고 돌아갈 수 있는 여유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늘 이 4개 맞는 기업을 찾는 법에 네네. 알짜 기업을 우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뭐 사람인 취업률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38대 1, 중소기업은 21대 1. 아까 아우, 대기업은 아까 몇이라 그랬었나요? 85대 1. 반 이상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여유를 부리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하면 일단 어디 명함 내밀기가 창피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함에 네. 대한 편견이 있어요. 네, 그렇죠. 아, 내 친구는 삼성인데 네.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다. 뭐 동창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기도 힘들고 또 부모님이 그런다죠. 내가 거기 보내려고 너를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냐. 이렇게 구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없지 않아. 그래요?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밥벌이하고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대기업만 고집하지 말고 네. 알짜, 중견, 중소기업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그 기업에서 정착하셔가지고 진짜 그 기업이 대기업을 만들어 버리시면 되는 거고 또 거기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표로 했던 삼성이건 LG건 현대차건 그런 데로 옮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지름길보다 합리적으로 애둘러가는 길도 있다. 그렇죠. 네네. 자신이 클 수 있는 길. 중소기업 들어가신 분, 그러니까 중소기업 들어간 구직자들이랑 대기업 들어간 구직자들이랑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중소기업 들어간 분들의 만족도가 더 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복지나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네. 일단 대기업을 들어가면 대기업에서 신입사원한테 큰 프로젝트 맡길까요? 대기업일수록 그 진급의 텀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면은 사원들은 그 몇 년 동안 허드렛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도 보면 이제 전자에 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 복사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 관두고 나온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입사원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인원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게 하지만 어차피 그 기업들은 점점 사업이 커나가는 기업이고 대기업은 벌써 시스템이 갖춰진 조직이란 말이에요. 시스템 갖춰진 조직에 가가지고 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커나가는 기업, 중소,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회사와 같이 자기가 큰다면 그 사람한테 맡겨지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대기업에서 맛볼 수 없는 큰 프로젝트도 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의 성취감을 더 느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알짜 중소기업, 알짜 중견기업에 들어가면 훨씬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알짜배기 기업. 예, 솔직히 알짜가 뭐 회사 이름 앞에 알짜라고 이름을 붙여놓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데요? 예. 우리는 알짜 기업이 있어요. 회사 이름을 알짜로 한번 지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웬만한 기업들은 그렇게 안 짓죠. 제가 창업할 때 회사 이름을 뭘로 지으려고 했냐면 주식회사 가불정. 가불정. 무슨 음식집 이름 같은데. 가불정. 아무튼 알짜 기업을 선택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결혼을 할 때 이성 상대방을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찾으세요? 결혼하실 때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이 사람하고 이제 평생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기업 외모만 보고 찾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랑 나랑 궁합이 맞느냐,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냐,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결혼할 때도 솔직히 외모만 보고 결혼하신 분들
오래 갈까요? 물론 오래 갈 수도 있죠. 자꾸 위험한 발언을 하세요. 네. 물론 외모나 이런 거 조건 이런 네.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맞느냐가 결혼 생활을 길게 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진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기업을 선택할 때도 이성 상대방을 고르듯이 그러니까 연애할 상대방이 아니라 결혼할 상대방을 고르듯이 예. 결혼 상대 고르듯이 그렇죠. 기업을 골라라. 하나하나 모든 걸 살펴가면서 그 기업과 내가 맞출 수 있는 그런 결혼할 때 보통 그런 조언들 많이 하잖아요. 100% 맞는 사람은 없다. 보통 70% 정도 맞추면 된다. 근데 솔직히 70% 맞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가 않죠. 아, 그럼요. 보통 20% 30% 맞추기도 좀 힘든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0% 정도 맞는 사람을 기업을 찾으면 나머지 30%는 자기가 맞춰가면 됩니다. 결혼 상대방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이 방법이 조금 팁을 드리겠습니다. 알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저희 메트로 신문에 제가 알짜 기업 탐방이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6개 회사 정도를 소개를 했거든요. 네네. 16개 회사는 상당히 엄선된 회사이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그 기업들은 알짜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회사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 여기서 홍보를 깨알같이 하세요. 여튼 그래서 여러모로 검증이 되었던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다 이제 객관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에 상당된 회사들 중에서도 뭐 일반인들한테 많이 안 알려졌는데 알짜 기업인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뭐 네이버나 다음 쳐보시면 나올 텐데요. 네네. 거기에 보면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평균 급여,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 같은 것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네네.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다 보면 자기와 맞는 기업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거 좀 예민한 부분인데도 이게 다 오픈이 되어 있군요. 전 몰랐어요. 전자공시. 예, 전자공시 시스템이 상당히 자세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통 뭐 경영학과 회계를 배우지 않는 분들이 재무제표 이런 거 보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솔직히 저도 경제학과지만 재무제표 제대로 잘 못 봅니다. 네. 근데 요령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알짜를 네. 골라낼 수 있는 요령. 아.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이나 자본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예, 순이익이 아닙니다. 네네. 영업이익률을 보셔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은 말 그대로 그 회사가 영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거는 딴 데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무지하게 높은데 순이익은 마이너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부동산 매각이라든지 금융 부분에서 손실이 나게 되면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의 영업과는 상관없이 여러 군데에서 빵꾸가 날 수가 있어요. 주변 환경 요인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망하진 않을 회사다. 장사를 잘하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혹시 순이익은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부동산을 팔아먹어가지고 순이익은 뻥튀기 해놓은 거예요. 근데 회사는 장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런 회사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영업이익률도 이게 업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 같은 데는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지어야 되죠. 그다음에 근로자도 써야 되죠.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기름이나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제조업은 돈을 벌려는 목표 금액만큼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4%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제조업 중에서는 거의 탑입니다. 하긴 14%가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대만 돼도 아주 영업이익이 좋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네. 또
IT 서비스업, 음. 게임 업체 이런 데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제조업보다는 투자 비용이 좀 덜 드니까 그쵸. 대비해서 한 그래도 영업이익은 한 30%에서 40%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30% 정도만 넘어도 음. 어느 정도 그 회사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 영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영업 이익률을 보실 때 네. 단기 그 분기의 음. 영업 이익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영업 이익률 증감 추이까지 보신다면 음. 그 회사가 진짜 알짱가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 근래 한 3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러면 이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영업이익률이 뭐 한 3년 전에는 엄청 높았는데 네. 떨어지고 있다.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영업이 그 회사가 사업을 잘 못하고 있다.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주의까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한 영업이익이 10%, 그리고 서비스업은 20%가 넘으면 그냥 대충 뭐 우량 기업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짜 기업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공시가 된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을 꼭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첨부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네네. 또 기업 홈페이지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기업 홈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요즘 같은 때 기업 홈페이지에 그 상장된 회사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들어가지 않아도 네. 공시 정보까지 올려주는 그렇죠. 회사들이 상당히 네. 많고요. 또 회사의 인재사항이라든지 또 경영자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업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짜 기업 선택할 때 또 피해야 될 기업이 또 있어요. 이게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유난히 채용이 잦은 회사가 커서 과연 그럴까? 이건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유난히 채용이 잦은 기업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기업들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쨌든 사람이 퇴사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그 회사에 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력 누수 현상이 난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죠. 특히 뭐 자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데 보면 보름이 멀다 하고 이렇게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기업들은 그 회사가 갑자기 급성장을 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냐? 보통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만큼 채용 인원을 못 뽑거나 뽑아놨는데 다 도망간 거죠. 그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고 다 그렇죠. 나간다는. 채용 공고가 너무 자주 올라오는 회사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현황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이건 IT 기업들 이제 선택할 때 좀 도움이 되는데요. 네네. 기업들의 특허 현황, 특허가 많은 기업이면 어떨까요? 기술력이 있어서 탄탄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예, 그렇죠. IT 기업을 지원하실 분들은 이런 특허 현황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네요. 알짜 기업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최근에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IT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러한 자료를 찾아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진짜 웬만한 뉴스나 취업 관련 책에서도 듣기 힘든 내용일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10년 이상 취업을 취재하다 보니 알짜 기업 딱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업 홈페이지나 이런 데가 보면 인사 담당 관련된 여러 가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이런 연락처들이 보통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데에 한번 직접 컨택을 해봐도 이 기업이 알짜 기업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담당자, 특히 인사 담당자가 구직자의 그런 문의나 이런 거를 친절하게 알려준다. 신뢰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신뢰감이 높을 것 같아요. 원래 인사 담당자들이라면 인재를 놓치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자기 직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구직자들이 이렇게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오고 했는데 마음에 든다. 근데 TO가 없다. 메모를 해놔두고 나중에 그 사람이 들어갈 만한 TO가 생겼을 때 반드시 연락을 주세요. 이런 기업들은 알짜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인력 풀을 DB화 시켜놓고 TO가 생겼을 때는 이제 먼저 이제 연락을 준다. 그렇죠. 네. 해당 기업이 그렇게 네. 연락을 했는데도 네.
뭐 전혀 말하자면 쌩간 거죠. 그런 기업이면 인사 담당자조차 애사심이 없는데 뭐 기업 분위기 안 봐도 뭐 100% 뻔하겠죠. 네. 이런 노하우를 한번 활용해 보신다면 네네. 알짜 기업을 선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 요즘 뜨는 사이트인데요. 혹시 자플래닛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플래닛은 저희 페이스북에서 공유하기로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제가 어제 자플래닛의 공동대표인 황희승, 윤신근 대표를 만나고 왔는데요. 네. 이분들 주장은 그래요. 자기들은 블로그에 한 번도 홍보한 적이 없다. 네티즌들이 알아서 다 퍼다 나른 거다. 이렇게 자신만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이 궁극의 콘텐츠가 좋으니까 궁극의 바이럴이 됐군요. 그렇죠. 이 자플래닛 사이트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21만 개의 네. 기업 정보가 회사 정보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대충 내용은 이래요. 일단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이거나 전에 다녔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올리게 합니다. 그냥 대충 올리는 게 아니라요. 네. 그 회사에 대한 장점과 단점, 경영진에게 바라고 싶은 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쓰게 해요. 그거를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회사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정보를 까면 남의 정보도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히든펜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000건 이상의 기업 정보가 올라오는데 이 기업 정보를 올린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랍니다. 어느 회사든 100% 장점만 있는 회사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자플래닛에서는 그 장점과 단점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정보는 다 스크리닝을 한다고 해요. 보통 25%를 스크리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해 하시더라고요. 믿고 볼 수 있는 정보가 쌓여 있다는 거네요. 거기에. 그렇죠. 네. 혹시 구직자들도 여기에서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 한번 미리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 회사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연봉 정보까지도 알아보실 수 있어요, 미리. 네. 매일 1000건 이상 네티즌들이 올린 기업 리뷰를 직접 검토하신다는 자플래닛의 황희승, 윤신근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 알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되게 자기 자신에 맞는 회사를 찾는 거의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알아라. 네, 스스로 알아서 내 자신의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치우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질러져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파이낸스에 못 가요. 그러니까 재무 쪽이나 이쪽에 못 가고 되게 꼼꼼하고 답답한 회사에 못 가요. 좀 그런 사람들은 좀 풀어져 있고 자유로운 회사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성격적인 부분들 하나하나가 되게 그 회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서 그래서 찾아봐야죠.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윤 대표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어느 정도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를 얼마나 인지를 하고 어떤 부분은 포기할 수 있는가가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정리가 되면 회사를 가도 그 부분은 이미 저희 이제 자플래닛을 만약에 통해서 간다고 하면 이미 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 회사는 왜 이러지? 보다는 나는 이거를 좀 알고 왔고 그거 대신에 또 좋은 점이 이것들이 있으니까 라는 쪽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 자플래닛 통해서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단점이라는 너무 이제 딱 그 정해져 있는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장점도 되게 잘 써주시니까 아마 약간 자신이 쓰면서도 느꼈을 것 같아요. 쓰시면서도. 처음에는 우리 회사의 장점은, 우리 회사의 단점은 이런 걸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쓰라고 하니까 이제 생각하면서 쓰게 될 텐데 이제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분명히 있다는 거 좀 아시면 좀 일하시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그 회사에 지원하기 전에 그 회사의 장점과 단점을 미리 살펴도 볼 수 있네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 조직에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정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는 기업들이 홍보 목적에 의해서 올린 게 아니라 현직에 계신 분들이 직접 자기의 실생활을 말하자면 까발린 거거든요. 그 인사 담당자는 되게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인사 담당자들의 로비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자플래닛의 공동 대표님들은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그 기업 정보들은 과감하게 삭제한다고 하시니까요. 인사 담당자님들의 입김은 뭐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자플래닛의 직원들도 그 회사의 평가를 올리기도 하나요?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저희 메트로는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벌써. 어떤 평이에요? 제 입으로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단점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플래닛에 접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그 자플래닛의 황희승, 윤신근 대표님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치중 잡담의 마지막 코너만 이제 남았습니다. 취업 준비생을 위한 책 속의 한마디. 이것은 마치 책 속에서 길을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부장님, 오늘은 어떤 책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도 책 제목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반전의 즐거움. 네. 아주 낡은 반복들과의 결별이란 책인데요. 반복들과의 결별. 예. 네네. 오늘은 또 이 미국 분이 쓰신 거예요. 예. 찰스 레버라는 목사시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이 진짜 반전, 우리가 반전하면 뭐 반전 뒤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생각의 반전을 진짜 느낄 수 있는 이런 책들입니다. 특히 구직자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혹시 자기의 생각이 너무 고정화되어 있지 않았나, 취업 준비도 너무 일반화되게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는가. 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성공 가능성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생각의 반전, 사고의 반전을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책에 대한 홍보 문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공은 넉다운 되는 것보다 딱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강한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다. 뭐 이런 말인가요? 7.8기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네. 하잖아요. 마지막에 포기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면 그건 실패인 거고 한 번 더 일어나면 성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에 리셋 버튼을 눌러라. 이 찰스 레버 목사님은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내가 요번에 면접 갔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포기하면 그건 인생이 끝나는 거고요. 한 번 더 일어신다면, 한 번 더 도전을 하신다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요즘 뭐 취업 3수생, 4수생, 10수생까지 있는 이 상황에서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예. 요 책에 나온 얘기 중에 제가 좀 취업 준비생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닭이 아니라 독수리로 생각하라. 닭이 아닌 독수리. 독수리로 생각하라. 간단하게 이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요. 어느 시골 농부가 독수리 새끼를 잡아가지고 닭장에 넣어놨어요. 근데 독수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있어요. 병아리들이 와가지고 네네. 공격을 해도 자기는 닭인 줄 알고 피하고 자기가 독수리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을 잊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동물보호운동을 하는 사람이 우연찮게 그 닭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그거 보고 독수리가 닭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저게 뭐냐,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목장 주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녀석은 완전히 닭이 돼버렸다. 독수리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독수리가 절대 될 수가 없다. 근데 이 동물보호관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독수리를 자기한테 달라. 자기가 다시 한번 독수리의 야성을 키워보겠다. 야성을 살려보겠다. 네네. 그러고선 동물 보호자가 그 농부로부터 네. 그 독수리를 받고 이제 넓은 들판에 나가서 풀어나와서 줬어요.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했지만 이 독수리는 결국은 자신의 야성을 찾습니다. 독수리로서의 본 모습, 네. 쥐도 잡아먹고, 뭐 닭도 잡아먹었겠고, 여러 가지의 자기의 야성을 찾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스스로가 닭이라고 생각하면 닭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생각해서 자신이 독수리라고 생각하면 독수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직자들도 매번 실패한다고 나는 도저히 안 돼. 나는 이쯤에서 포기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독수리처럼 넓은 들판에 나가서 나는 독수리로 살 수가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야성을 다시 되살린다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책이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독수리의 야성. 독수리의 야성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거를 한번 꼭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또 김보성 씨가 생각이 나죠. 우리 야성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국명 부장이 몸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지금 감기 몸살 때문에 계속 방송 중에 코가 막히셔서 듣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코맹맹이 소리가 자꾸 나와가지고 저도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좀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